911 location of your emergency. Something is happening. Something's happened in our house. We don't know what. 2022년 11월 13일 미국을 넘어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아이다호 대학생 4명 피살 사건이 오는 2025년 8월 재판을 앞두고 다시 한번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25년 4월에 진행된 증거심리 절차에서 피고인 브라이언 코버거의 변호인의 요구와 주장, 그리고 판사의 일침이 그 주목 한가운데 있습니다. 증인, 증거 자료의 제출 및 조사, 증거 능력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던 법정 공방에 앞서 사건의 개요와 현재까지 불거진 주요 논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은 2022년 아이다호 대학교를 중심으로 발달한 조용한 소도시 모스코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아이다호 대학교를 다니던 케일리, 메디슨, 제나, 딜런, 베서니는 대학교 근처에 있는 3층짜리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앞문으로 들어서면 방 2개가 있는 1층이, 집 뒤쪽 미닫이 통유리 문을 열고 들어서면 2층에 있는 주방과 방 2개가 있는 독특한 구조의 집이었습니다. 2022년 11월 13일 새벽 1시 45분경 아이다호 대학 사교클럽 중 하나인 시그마 카이에서 주최하는 파티에 참석했던 제나와 제나의 남자친구 이던은 바로 근처에 있던 제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같은 시각 집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코너클럽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던 절친 케일리와 메디슨은 근처 푸드트럭에서 음식을 구매했습니다. 가게 안팎을 찍은 카메라에는 케일리와 메디슨의 모습이 포착되었고, 케일리가 음식을 주문하는 동안 메디슨이 친구와 반갑게 인사하는 장면도 담겼습니다. Hello. Hi. Welcome back. Thanks. I think I would like the carbonara. Okay. 음식을 픽업한 둘은 우버를 불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나머지 룸메이트 딜런과 베서니는 시그마 카이 파티 참석 후 집에서 술을 마시며 즐거운 토요일을 보내다 밤이 깊어지자 각자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1층엔 베서니가, 2층 왼쪽 방엔 딜런이, 오른쪽 방엔 제나와 이던이, 그리고 3층엔 메디슨의 방에 케일리와 메디슨이 함께 있었고, 케일리의 강아지 머피는 방문이 닫힌 케일리의 방에 있었습니다. 새벽 2시 30분경 케일리는 전 남자친구 잭에게 여러 통의 전화를 남겼지만 그가 자고 있어 통화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새벽 4시경 제나는 배달 음식을 주문했고 4시 12분까지 휴대폰으로 틱톡을 사용한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위층에서 강아지랑 노는 듯한 소리에 잠이 깬 딜런은 집에 누군가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그녀가 방문을 열었을 때는 별 특이점이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녀가 다시 한번 방문을 열었을 때 주방 건너편에 있는 제나의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고 괜찮아, 내가 널 도와줄게 라는 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딜런이 3번째로 방문을 열어봤을 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색으로 입은 약 178cm가량 되어 보이는 백인이 딜런 앞을 지나쳐 집 뒤쪽 유리 미닫이 문으로 나갔습니다. 딜런은 그 사람이 짙은 눈썹과 눈만 보이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새벽 4시 19분, 베서니와 딜런이 23초간 전화통화를 했고 이후 딜런이 제나와 케일리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딜런은 곧바로 베서니와 41초간 통화를 했고 이후 각자 제나, 메디슨, 이던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그들은 여전히 응답이 없었습니다. 4시 22분부터 24분 사이 딜런과 1층에서 자다 깬 베서니가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베서니가 아래층으로 내려오라고 했지만 술에 취해 있었던 딜런은 자신의 방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딜런과 베서니는 계속 케일리, 메디슨, 제나, 이던에게 연락을 취했고 계속해서 답장이 없자 4시 37분을 끝으로 휴대폰을 하다 잠에 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오전 7시 30분과 8시 사이 베서니는 아빠와 가족들과 전화통화를 했고 비슷한 시각 딜런은 휴대폰으로 여러 소셜미디어를 사용했습니다. 아침 10시 23분과 11시 29분, 딜런은 각각 메디슨과 케일리에게 일어났냐고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고 두려웠던 베서니와 딜런은 친구이자 이웃이었던 헌터와 또 다른 이웃 친구를 집으로 불러 11시 58분 룸메이트들이 의식이 없는 것 같다며 911로 신고를 합니다. And tell me exactly what's going on.
One of the roommates has passed out, and she was drunk last night, and she's not waking up. Okay. Oh, and they saw some man in their house last night. And are you with the patient? Okay, I need someone to keep the phone, stop passing it around. Can I just tell you what happened pretty much? What is going on currently? Is someone passed out right now? I don't really know, but pretty much at 4 a.m. Okay, I need to know what's going on right now if someone is passed out. Can you find that out? Yeah, I'll come. Come on, Bethany, we gotta go check. But we have to. Is she passed out? She's passed out. What's wrong? She's not waking up. Okay, one moment. I'm getting help started that way. Okay, thank you. What's wrong? (911) 응대원과 통화 도중 다 함께 제나의 방문을 열어보기로 했고, 앞장서던 헌터는 방 안의 참혹한 광경을 보고 딜런과 베서니가 그 장면을 보지 못하도록 나가라고 외쳤습니다. 범행 당시 깨어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제나와 이던의 몸에는 방어은과 여러 차례 칼에 찔린 자창이 있었습니다. 살인마의 잔혹 범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3층에서 자고 있던 메디슨과 케일리도 잔인하게 찔러 죽였습니다. 침대 바깥쪽에서 자던 메디슨이 먼저 공격을 당했고, 그 소리에 잠이 깬 케일리는 탈출할 곳 없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건 현장은 너무나도 잔인했고 피해자들의 피가 집 밖으로 흘러내릴 정도로 참혹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무려 4명이나 살해하고 도망친 범인은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칼의 칼집을 메디슨의 시신 옆에 흘린 채 집안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칼집의 똑딱이 단추 부분에서 남성의 지문이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딜런의 진술을 뒷받침하듯 딜런의 방 앞에는 밖으로 향하는 다이아몬드 모양의 신발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들은 이 집 근처에 있던 카메라들을 분석하였고 새벽 3시 29분과 4시 20분 사이 앞 번호판이 없는 한 차량이 사건 현장 주변을 4번 지나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평소 새벽 시간에 주차난으로 인해 여러 차례 근처를 맴돌아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건 현장 주변을 출입한 용의 차량의 후보가 추려졌고, 인근 CCTV에 한 차량이 새벽 4시 5분 사건 현장 앞에 주차를 하려던 모습과 4시 23분 빠른 속도로 동네를 빠져나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영상 분석 결과 수사 관계자들은 용의 차량의 기종을 2011년과 2016년 사이 출고된 하얀색 현대 엘란트라로 특정하였습니다. 사건 현장 인근 지역에 이 기종을 조회했고, 차로 약 15분 거리에 있는 워싱턴 주립대 대학원생 아파트에서 용의 차량이 발견되었습니다. 범행 추정 시간 약 1시간 30분 전 용의 차량이 워싱턴 주립대에서 아이다호 대학교를 향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새벽 5시 27분경 용의 차량은 다시 워싱턴 주립대로 돌아왔고, 이 차의 주인은 범죄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고 조교 활동을 하고 있던 브라이언 코버거였습니다. 사건 3개월 전인 8월 21일 신호 위반으로 경찰에게 잡혔던 브라이언의 하얀 엘란트라는 브라이언의 가족들이 사는 펜실베니아주 번호판을 달고 있었고, 사건 5일 후인 11월 18일이 되어서야 워싱턴주에 차량을 등록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는 차량 뒷번호판만 필수로 규정하는 한편 아이다호주에서는 번호판을 앞, 뒤 모두에 부착하는 것이 필수였기에 사건 현장 인근 카메라에 잡힌 용의 차량이 브라이언의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10월에 정지신호 위반으로 또 한 번 경찰의 단속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펜실베니아와 다른 워싱턴주의 교통법에 대해 언급하던 그는 3개월 전 단속에서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경찰의 요구에 불응했던 태도와 달리 경찰의 말에 순응하며 별다른 특이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I'm just curious about the law. I don't mean to. Oh no, yeah, I can not find it for you. with Yeah. anything. One second. 수사진들은 단속 당시 브라이언이 제공했던 휴대폰 번호를 이용하여 통신사의 위치 정보를 요청했고, 사건 당일 그의 휴대폰이 새벽 2시 45분부터 47분까지 용의 차량과 같이 움직이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2시 47분 휴대폰이 꺼졌습니다. 약 2시간 후 4시 48분 다시 켜진 휴대폰은 아이다호주 모스코에서 출발하여 남쪽으로 향하다 새벽 5시 27분경 워싱턴 주립대 인근 지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때 최단거리가 아닌 우회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 내내 용의 차량 하얀색 엘란트라와 브라이언의 휴대폰은 함께 움직였습니다. 약 4시간 후인 오전 9시경 이 차와 휴대폰은 다시 한번 워싱턴 주립대를 떠나 살인사건이 벌어진 집으로 향했습니다. 9시 12분부터 21분까지 약 10분간 사건 현장 주변에 머무르던 브라이언의 차와 휴대폰은 9시 32분 다시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브라이언의 휴대폰이 개통된 2022년 6월 23일부터 사건 당일까지의 위치 기록을 추출하자 그가 사건 현장에 최소 12번을 방문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한 번 빼고는 모두 아주 늦은 시간 혹은 아주 이른 시간의 방문이었고 그중 한 번의 방문에서는 앞서 언급된 8월 신호 위반으로 경찰을 맞닥뜨리기도 했습니다. 수사 한 달 동안 많은 사람들이 용의선상에 올랐습니다. 메디슨 케일리가 푸드트럭에서 음식을 살 때 그들을 쳐다보고 있던 회색 후드티를 입은 사람, 잔다며 케일리의 전화를 받지 않았던 케일리의 전 남자친구, 그리고 이상하리만큼 늦게 911에 신고한 생존자 딜런과 베서니까지 모두가 의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12월 15일 브라이언과 브라이언의 아버지가 함께 펜실베니아 주로 향하던 중 인디애나주에서 앞차에 너무 바짝 붙어 주행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의해 멈춰 세워졌습니다. Hello. How you doing? How y'all doing? Good, good. Take your driver's license real quick if I could. See, it's right up on the van, man. Where you headed? That's inside. We're going to be going to Lane. Oh, okay. Yeah. We're slightly touching the drive hours. And what'd you say about some SWAT team thing? Or There was a mass shooting and everything. 브라이언의 아버지는 먼저 워싱턴 주립대학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 언급했고 경찰은 모른다는 듯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같은 날 오후 3시 50분경 그들은 다시 한번 과속을 이유로 단속을 받았습니다. 딜런의 인상착의 진술, 휴대폰과 차량 위치 기록, 인근 CCTV에 찍힌 용의 차량 등으로 수사 관계자들은 브라이언 코버거에 대한 강력한 의심을 품고 있었고 사건 현장에서 수집된 DNA가 국가 DNA 신원 확인 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치되는 결과값이 없자 12월 27일 펜실베니아주 엘브라이츠빌에 있는 브라이언의 부모님 집 밖 쓰레기통에서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대조할 증거물들을 수집했습니다. 다음날 유전자 족보 분석 기법에 의해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DNA가 사건 현장 칼집에서 채취된 DNA의 생물학적 아버지일 가능성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남성 인구의 99.9998% 이상이 용의자의 아버지일 가능성에서 배제된다는 결과는 브라이언이 강력한 용의자임을 시사하는 또 다른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29일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다음 날 4건의 1급 살인, 1건의 중범죄 주거침입 혐의로 펜실베니아주에서 브라이언이 체포되었습니다. 같은 날 브라이언의 워싱턴주에 있는 아파트도 수색되었고 핏자국으로 추정되는 자국이 묻어있는 침구류, 다수의 머리카락, 검정 장갑 등이 수거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4일 브라이언은 소형 전용기로 펜실베니아에서 아이다호로 송환되었습니다. 최초 재판 예정일은 2023년 10월이었으나 방대한 증거 검토와 방어 전략 수립을 위해 피고인이 신속한 재판 권리를 포기했으며 사건 현장에 있던 라타 카운티 법원에서 예정되어 있던 재판이 지역 언론 보도 및 사회적 관심으로 인해 배심원이 편향될 가능성이 크다는 피고 측 주장에 따라 에이다 카운티로 이전되며 무기한 지연이 되었습니다. 또한 검찰이 사형 선고가 가능한 살인죄를 구형함에 따라 사형 선고 가능성에 대한 법적 공방과 수사 당국이 실시한 유전자 족보 분석 기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변호인의 주장 등 다양한 공방으로 인해 재판은 계속해서 연기되었고 마침내 2025년 8월 11일부터 11월 7일까지 약 3개월에 달하는 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3년 12월 28일 사건 발생 약 1년 후 사건 현장에 남은 피해자들, 유가족, 그리고 아이다호 대학 커뮤니티에 큰 트라우마를 되새김질시킨다는 점, 끊임없이 찾아오는 사람들과 불법 침입으로 인한 보안 문제 등으로
모든 증거물과 법의학 수사를 마친 후 철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브라이언은 범행 후 오전 9시경 범행 현장을 다시 방문했고 오전 10시 31분 자신의 집에서 셀카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찍은 브라이언의 심리를 놓고 잠잠했던 관심이 빠르게 재점화되었습니다. 피해자들과 일면식도 없어 보이던 옆 학교 대학원생 브라이언의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 계정이 메디슨과 케일리를 팔로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그들이 실질적으로 친분이 있었는지 원한 관계였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케일리가 틱톡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는 다수의 영상을 올렸던 점과 메디슨과 제나가 모스코에 번화가 있는 비건 식당 매드 그리크에서 일을 했고 그 식당을 브라이언이 최소 2번 방문한 기록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들이 지인이 아닌 일방적으로 아는 사이였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또한 범행 현장은 아이다호 대학에서 유명한 파티하우스로 이웃들의 소음 신고가 빈번했으며 집 문이 늘 열려 있어 5명의 거주자들이 집에 없을 때도 모르는 사람들이 집에서 파티를 즐기다 가기도 했기에 브라이언이 이 집을 이미 방문해 봤을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Is this your place? Yeah. Perfect. You know why we're here? I assume noise. Noise, yeah. This is your place, so I'm going to hold you responsible. Because it is your place, you're also responsible for everybody here. Yeah. And if I do have to come back here, a $300-some ticket's coming your way. Okay. And it only gets more expensive from there. Is that fair? Yeah, that's Okay. fair. Absolutely. How goes it? Oh, hi. How are you? Who lives here? We're not actually sure. Do you know? You don't know who lives here? No, I We're just here for a noise complaint. So everyone here is trespassing? Well, no one's here that's trespassing, but no one that lives here is here right now. So where'd they go? They're just not here. I have no clue where they went. No clue. So you guys just throwing a party in their house at They were here at one point. They're not here right now. I just searched all the rooms. They left and went over to some other party. Hey guys, Moscow PD. Turn the music down. Hello, miss. What's your name? Xana. Xana, do you live here? Yes. We've already talked to Maddie once and told her the same thing. 사건 10개월 전인 2022년 1월 10일 딜런이 목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검정 바라클라바를 브라이언이 딕스 스포팅 굿즈에서 구매한 이력과 3월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칼집과 세트인 칼을 아마존에서 구매한 이력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범행 이후 아마존 검색 기록을 지우려는 시도와 다시 한번 같은 종류의 칼을 검색한 기록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유가족들은 브라이언 코버거가 과거 자신의 연구 주제로 전과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범행 동기와 당시 감정, 심리적 요인 등을 인터뷰하고자 모집글을 여러 차례 인터넷에 게재한 것을 발견했고 심리 분석가들은 브라이언의 이런 궁금증이 단순한 학구열을 넘어 자신의 범행 욕구를 정당화시키거나 공감대를 찾기 위한 행동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68TB에 달하는 방대한 증거가 주 검사 측과 피고 측 사이에 오가고 있으며 지난 2025년 4월 9일 진행된 증거심리 절차에서 그들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첫 번째 논쟁 포인트는 변호인이 제기한 검찰이 브라이언을 사이코패스 혹은 소시오패스 같은 용어로 일컫는 것을 재판 중 금지하는 요청이었습니다. 피고 측은 이는 배심원에게 부정적인 선입견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애초에 이런 용어를 사용할 예정이 없었고 판사는 유무죄 판단 단계에서는 사용하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변호인은 살인, 살인자, 살인 무기 같은 단어를 필요 외에 사용하는 것을 금하는 요청도 했으나 판사는 브라이언을 직접적으로 살인자라고 칭하는 것을 제외하곤 문맥에 따라 허용하며 변호인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This motion is about the state, through its witnesses, labeling Mr. Koberger. That invades the province of the jury. Mr. Koberger sits here today. He's innocent, and it's up to the state to bring evidence and a jury to decide if that's different. The state, by using that kind of term as applied to Mr. Koberger, gets in the way of what the jury needs to decide. Sounds like you're asking me to issue an order that says the state shall not commit prosecutorial misconduct or the parties will follow the rules of evidence. Your Honor, I would like an order that the parties will follow the rules of evidence. I'm sure the state would like one too. I don't think I need an order because, as the name implies, they are rules, which means they will be followed. Our request is that the court not allow the state to label him in testimony.
as a psychopath or a sociopath. Because any kind of testing is unreliable, that would become problematic within the rules of evidence to do so, and the inflammatory nature of those kinds of labels would... I'm not aware of any testing that has been done that has reached that conclusion. Am I missing something? You are not missing anything. There has not been any testing. There has not been any labeling. This, again, is my opportunity to bring a preventative motion to protect Mr. Kohberger's constitutional rights. 변호인의 제외 요청은 특정 단어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잔인한 현장 사진 또한 배심원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다며 재판에서 배제되어야 함을 주장했고 판사는 변호인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These murders, whoever committed them, were brutal and were horrific. And so I suspect that the evidence will reflect that. It doesn't advance the ball for me to abstractly say, don't use inflammatory evidence. So I'm not going to do that. 두 번째로 연방증거규칙 404B에 대해 변호인 측과 판사 간의 불일치가 있었습니다. 연방증거규칙 404B는 개인의 과거 불량 행위에 대한 증거를 그들이 범죄 성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이후에도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음을 암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변호인은 주 검사 측이 이 규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브라이언의 과거 아마존 검색 기록이나 구매 기록을 살인사건과 연결지으려 한다며 이 규칙을 근거로 제재를 요구했으나 판사는 이 조항에 대한 변호인의 이해도를 지적했습니다. Well, it's our position that the way that the state is putting this in is, in essence, trying to anchor it to a bad act without giving notice of that. Well, I just don't think your understanding of the rules comports with my understanding of the rule. All right, well, I appreciate that we have a misunderstanding of the rule. Nonetheless, that's my position. And another example of that is the Amazon records, where they're claiming that those are self-authenticating relating to purchases. And that also has not been noticed. But it's not a bad act to purchase things on Amazon. But the state is using it, Judge, to show a plan or knowledge or intent. But that is not what 404 precludes. 404 precludes a bad act, a prior criminal act, something that would suggest that to commit the crime because you've committed another bad act, right? Evidence that somebody has knowledge or has a plan not anchored to a prior bad act. 피고 측의 증거 배제 요청은 계속되었습니다. 많은 언론의 이목을 끌었던 생존자 딜런의 용의자의 짙은 눈썹에 대한 증언에 대해서 변호인은 그녀의 증언이 선입견을 유발할 수 있기에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언론에서 수북한 눈썹을 부각시켜 보도했기에 그녀의 기억이 왜곡되고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DM is considered an eyewitness. And eyewitness testimony is some of, if not the most impactful testimony in a trial. We seek that the use of the descriptor, bushy eyebrows, be excluded from use at trial because the witness with this descriptor is completely uncertain of what she remembers, and her description is derived from seeing the intruder for only a second. She described herself as, quote, probably very drunk, and given the amount of alcohol she told law enforcement about consuming the entire day, that makes sense. Her degree of attention given this supports unreliability. 검사 측은 딜런의 증언이 신빙성이 높다고 반박하며 증거로서의 효력에 대해 설명했고 판사는 주 검사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The male DM saw that night was covered head to toe. The only thing that was uncovered was a portion of his face. Instead, on 4 separate occasions before Brian Kohberger was even identified or arrested, DM gave consistent descriptions of the male she saw in the residence that night at around 4 a.m. During 3 of those interviews, she then describes the male's eyebrows, and she describes them as being bushy. Obviously, there was some focus on the eyes or the eyebrows by investigators because this is the only portion that she could see. She's very clear about what she does remember and what she doesn't remember.
2022년 8월 교통 단속 중 브라이언은 전화번호를 묻는 경찰에게 순순히 응하지 않았고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피고 측은 이 영상 또한 선입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검찰이 이 영상을 브라이언의 신원 확인 목적이 아닌 불량한 용도로 쓸 것을 우려하며 증거 목록에서 제외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판사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변호인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It's clear video of the car as opposed to the videos that are used at 1122 King Road. Why is that a problem? Because I think that the state, again, can use this video as an example of where you can see a white sedan clearer than you can see it on 1122 King Road in those videos. Why is that a problem? Because there's an argument, the argument could be made that the cars look similar. Isn't that the whole point of it? Exactly, and so it's different. The point of it being, as I understand it, is to show that the defendant owned a white Hyundai Elantra, and that he, as opposed to others, drove that vehicle. Correct, Judge. And so when this video comes in, it's much more than a witness saying, you know, I looked at registration records and registration indicated that he owned a Hyundai Elantra. When you see it on a video, it's our position that when you watch the video, there are other arguments to be made that make it more prejudicial and therefore excluded when there are a myriad of other ways that the state can prove his identity, You don't get his to, phone and I don't number. get to tell the state how to try their case unless they're violating the rules of evidence. Of course I don't get to tell the state how to try their case, but I do get to tell this court what our position is regarding that evidence. I think after what we just heard, we can cut to the chase. The defendant doesn't seem to understand what the balancing test under Rule 403 is. Just because it's prejudicial and just because the defendant doesn't like the fact that we can prove who he is, that we can prove what car he's driving, that we can prove what his phone number is, that we can prove his address. I mean, those are all things that tie together to connect the defendant to the homicides. Just because they don't like that isn't a basis to object to it. 브라이언이 범인으로 기소된 데 가장 강력하게 작용했던 증거인 K바 칼에 관해서 판사와 피고 측이 다시 한번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변호인은 과거 아마존에서 K바 칼을 구매한 사실, 범행 이후 같은 칼을 다시 검색한 기록을 주 검사 측이 악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아마존에서 구매 버튼을 클릭하는 행동이 단순히 구매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다소 알쏭달쏭한 주장을 했습니다. The Amazon data, as I understand it, you're saying shouldn't be relied upon or admissible because AI made me do it. Well, I think it's a broader explanation than that. But the issue is that we had received this data and without expert opinions to explain what the state intended to do with it, it left us in a spot of trying to figure that out. How was it vague what they were trying to do with the Amazon records? It was pretty facially evident what the relevance of those. They're not facially evident, Judge. We have an Excel file that has a ton of names with metadata, and then we have what is known as an Amazon click packet that has a sheet that talks about specific purchases that include the knife, the gift card that you were just talking about, but without any context. And our hope was that with expert disclosures, we would understand testimony from them that somehow there was information on computer searches specifically from computer examination or the context of what metadata might explain about the ClickPay documents that they got. But you also just proffered that, that based on the information that you understand, that equates to a purchase. Amazon doesn't work exactly that way. And that's the problem, that when it is represented as a click, that indicates to the average person that he sat at a desk and clicked and made a purchase when there's a lot more to that. And maybe I'm completely out to lunch, but as I understand it, to buy something on Amazon, you got to put it in your shopping cart and hit purchase. Am I wrong about that?
That is a step, but how it gets in your cart and what items get in your cart really has to do with the whole model and the ecosystem of the way that Amazon works. So in this instance, with regard to these purchases, we have very limited data regarding Mr. Koberger's purchases without the metadata and the context. And that's the reason that we are seeking to exclude it. You got what they got, right? Not really. Well, Amazon Clicks makes it sound like to me and you, someone goes on and actually, with a mouse, clicks, opens a document, takes it into a cart, purchase it, and it's a much broader term than that. And the state's testimony from their person who will testify that this is what the Amazon data shows is that Mr. Koberger, at least his name, purchased knife sheath and knife sharpening, and then later on that same account, after the homicides, looked at knives again. Now, I understand the defense's position and evidence and expert to be that, well, that's a shared account and anybody could have done that on that shared account. I don't know that that's a matter of exclusion, though. Isn't that a matter of just impeachment and cross-examination and your own experts? I guess. On what basis would I have to exclude it? And it's misleading that the way that you just portray it, that because there is a purchase in a household account, that is automatically attributable to him, and that there's somehow intent. Purchase in a household account, it's attributable under his particular name in the account, as I understand it. Now, could somebody else in the family get to it? I don't know. I suppose your expert will tell us that. But I'm not sure how that is excluded, and I'm not sure how that's expert testimony. I understand you have an expert to say, well, all these other factors come into play and all these other things could have happened, and okay, you can put that on, but I'm not sure why that excludes the state's evidence. 브라이언 변호인은 피고가 사건 당일 새벽에 뜬 별을 보기 위해 차를 몰고 다녔다고 주장하며 이를 알리바이라고 제시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휴대전화 전문가를 부분적 알리바이 증인으로 내세웠지만 검찰은 브라이언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정확한 위치 추적이 불가능하다며 이를 알리바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현재로서는 알리바이가 성립되지 않으며 추가 증거가 없으면 이 알리바이를 증거로 배심원에게 내세울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라이언은 사건 당일 행적을 추적하는 데 도움을 준 휴대폰 위치 기록을 놓고 피고 측과 검사 측이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위치 기록을 얻을 수 있는 여러 방법 중 타이밍 어드밴스 데이터 획득 절차를 놓고 피고 측은 휴대폰 전문가 사이 레이의 주장을 근거로 FBI가 불법적으로 이 정보를 획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상 7일간 저장되는 이 타이밍 어드밴스 데이터는 브라이언이 용의자로 특정된 12월 중순 이미 사라져서 검찰은 이 데이터를 받을 수 없었다고 했으나 변호인은 FBI 요원들이 이 7일 데이터 보관 기간을 넘어 일반 법 집행 기간보다 더 일찍, 더 많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백도어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검찰 측이 이 얻은 정보들을 숨기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The 7 days is on paper. Sometimes they go back further than other days. What's the evidence of that, counsel? The evidence has been in the practice that I've learned from people that I've worked with. You're giving me that testimony now? I'm not giving you testimony. I'm answering the court's question. Okay, but you've made some serious accusations against the state of hiding evidence, and yet you've provided no factual basis, zero, that evidence existed. So where is the evidence that Mr. Koberger's timing advance records from AT&T were available to anybody in December without a prior request that they save those? Well, I don't know if they made a prior request that they save those. Well, they wouldn't because they didn't know who he was. You're correct. They didn't know who he was until, I think, about December 19th. Correct. Their warrant for his full scope of records, the second AT&T warrant, asked for all of the records. I haven't seen any of them. What you're talking about now is a discovery issue of those 7 days that don't sound like they're particularly relevant to the murder. 근거 없이 증거 은폐 혹은 불법적 획득 의혹을 제기한 변호인단에 판사는 일침을 가했습니다. I said, I don't want theatrics. I don't want accusations that aren't supported with evidence about supposed bad conduct of the parties. You're all professionals. I respect you all. And the accusations he made in there are very concerning. The kinds of accusations, if true, that would get people disbarred
And so without any evidence and apparently sidestepping the clear explanation, he makes those. And so that doesn't make me happy. 변호인단은 브라이언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놓고 두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첫째, 재판 초반 개시 진술에서 전문가 증언을 통해 배심원단에게 브라이언의 증상을 설명하며 법정 안에서 그의 행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할 것. 둘째, 사형 선고 가능성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The minute he is sitting in a courtroom and the first time that a jury starts to look at him, they are going to be evaluating his physical presence. They will be judging his facial expressions, his posture, his movements, his interactions with counsel, his responses to evidence that is up on the screen, his responses to emotional testimony, and his eyes. The jury will be studying literally everything about him. We must, as his attorneys, be able to tell the jury in opening statement that he has autism spectrum disorder and that they will hear testimony that it is a neurological and physical condition or a developmental disorder. They express concern about how the defendant's demeanor is going to present to the jury as the defendant is just sitting in the courtroom at counsel table like he is right now, and assert that they should be able to offer evidence that the defendant has autism and these other disorders that make him appear, I guess, arguably like he's not involved or something in a negative fashion. The defendant cites no authority for this, and indeed, I'm not aware of any authority. We can't find any authority to say that the defense can come in and even before jury selection say, okay, ladies and gentlemen of the prospective jury, here's this expert testimony that our defendant has this developmental condition, this autism condition, and so he might appear different in court. And so please don't hold that against him. There's just simply no basis for that. And we looked for that. It's irrelevant to any of the factual issues in this case. It's irrelevant to the elements of the offense. Frankly, all it does is confuse and try to play the sympathies of the jury, which is exactly what Rule 403 would prohibit. They're not supposed to consider the demeanor of the witness. Now, I will say, having seen Mr. Kohlberger over numerous days now, I haven't seen anything unusual in terms of his demeanor. I understand your concern, and I'm not trying to downplay it. I'm just trying to understand how I get there in light of the legal requirements that I'm supposed to tell the jury, don't consider any of that. Maybe the way is to say the way the parties appear, what happens at counsel table is not evidence. You shouldn't be concerned about it, and it should play no role in your decision. Would that do it? Judge, the proper way to do this is through testimony. I just went through a litany of cases where that's what the courts have said in other states is the way to handle it. I don't think those cases were those cited to it? They're not Idaho cases, no. But then it's an issue of first impression here, right? And so you get to make the decision, and you can get it right. You can allow the testimony. He has difficult picking up on nonverbal cues. Tone and cadence are abnormal. Affect is stiff, and language is disorganized, repetitive, and oddly formal. He really struggles with making decisions, such as, like I expressed, the decision to testify. He needs instructions repeated to him. He's easily distracted on what is happening around him, or so focused that he's lost in the big picture. He perseverates on unimportant details, and these are symptoms of his disability that will either unfairly keep him from testifying on his own behalf or alienate him from a jury and make him easily trapped on cross-examination. And the double-edged sword applies as well, because the stoic affect and incongruent facial expressions may be seen as a lack of remorse, an inability to react to emotional moments that call for emotion, which is often an aggravating factor for juries. The impairments that he has go all the way back to his very young years, where he walked on his tippy toes, rocked on all fours for extended periods of time, could not engage in imaginative play, wrote his fives upside down and backward,
he was provided with extensive supports in school. He was evaluated for ASD, but not properly diagnosed, and bring that to current time where he is at age 28, where he has few personal relationships. He does not have any insight into things like the fact that he once volunteered at the Special Olympics is mitigating, or that he helped save someone's life on the job, and that's mitigating. He can see the logic in the word mitigation, but he has no ability to understand and help us develop a case for him for mercy. His demeanor, he has a limited range of facial expression, odd eye contact and intense gaze with subtle rocking, sitting very still. This is important because of the impact that jurors assigned and give tremendous weight to perceived remorse or the lack thereof. There's one other way that I want you to think about this, one other frame of mind. Imagine if you do not let this testimony in phase 1 of the trial, and the jury convicts Mr. Kohberger. How angry and misled might those jurors feel when they learn in mitigation, where without a doubt this comes in at mitigation, that he has this disorder. 변호인은 또한 브라이언의 체포 이후 이루어진 주변인들의 인터뷰가 법정에서 제외될 것을 요청했습니다. And people that he went to school with, that he interacted with, had unkind things to say about him. And a lot of their unkind things, when you understand them in the context of autism, the way he may stand in a room near a doorway, the way he may look too long at a person, their interviews are different when you know he has autism and you know the characteristics he displays. But those awful comments, those mean comments about him, if the state uses those as aggravators, that's using his autism characteristic. 이에 더하여 피고 측은 브라이언이 강박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체포 당시 장갑을 착용하고 쓰레기를 지퍼백에 넣었던 행동이 이를 설명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의 미숙한 손놀림으로 인해 짧은 시간 내에 4명의 살인을 저지르고 피 묻은 옷을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 측은 전문가를 통해 2명의 범인과 2개의 무기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는 범행 장소 안팎에서 발견된 2명의 남성 DNA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이 DNA의 신원은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Your Honor, we have produced an expert that believes that it's likely that there were 2 people, 2 weapons. I think I've read most of the police reports in this case, but I haven't read the thousands and thousands and thousands of tips that came in on this case. Don't think they're all not relevant, though. Recently, we came across a tip just in trying to work through some of these issues, we came across a tip that would appear to be an alternate suspect, and we're trying to work through that as rapidly as we can. There's got to be more in there that I need to know. 또한 범행 현장에 있던 칼집에서 나온 DNA가 피고의 DNA가 맞지만 브라이언이 아닌 누군가에 의해 칼집이 범행 장소에서 사용되었음을 주장했고 최근 수천 건의 제보 중 대체 용의자를 암시하는 정보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브라이언이 어릴 적 자폐 증세를 보였지만 28살이 돼서야 정식으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진단받았다고 이야기했고 검찰이 자폐증을 가중 요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과 그가 이런 질환으로 범행을 할 수 없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사형 가능성을 배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주 검사 측은 이에 반박하며 2002년 이루어진 애트킨스 판결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재판에서 대법원은 지적 장애인은 범죄에 대한 책임 능력이 낮으므로 사형은 잔혹하고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이 판례에서 지정한 정신질환 기준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포함되지 않았고 피고 측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state has no plans whatsoever to use the autism during the penalty phase as any kind of aggravation whatsoever. There is no plan to put on students from the university to talk about their personal views of this individual. To be quite frank, if we get to a penalty phase, we have a lot better aggravating evidence than the fact that he has level 1 autism.
And frankly, it's just not a persuasive argument to ask a jury to impose the penalty of death because someone has autism. It's that there were two reasons why the individuals they were contemplating could not be subject to death, and it was sub-average intellectual functioning plus significant limitation in adaptive skills. What the defense is asking is to eliminate that first critical component and look only at adaptive skills. And the defendant's not the first to try that. In Idaho, the Idaho Supreme Court has rejected that argument. 넘쳐나는 증거 속에서 변호인 측은 정리되지 않은 자료와 늦어지는 증거 검토와 전달로 인해 피고인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형 철회를 요구합니다. 반면 검찰 측은 증거 제공에 최선을 다했으며 변호인의 주장이 재판 지연 및 형량 감경을 위한 의도적 전략이라고 맞섭니다. 판사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검사 측이 가중 요인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변호인 측이 이를 감형 요인으로 주장할 시 반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고 피고 측이 여러 가지 이유로 제기한 사형 가능성 철회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공개 증거 심리는 기존 브라이언이 범인임을 확신하는 네티즌들과 브라이언이 누명을 쓰고 있다는 네티즌들을 더욱 극명하게 나누었습니다. 특히 브라이언의 누명을 주장하는 네티즌들은 판사의 편파적인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브라이언 코버거의 재판이 약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금 아이다호 대학생 4명 피살 사건은 여전히 미국 사회를 충격과 혼란 속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수사 당국은 브라이언을 범인으로 특정할 수 있는 여러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했지만 여전히 온라인상에서는 생존한 룸메이트들의 초기 대응, 특히 911 신고가 지연된 정황에 대한 의심과 범죄학 박사생 브라이언의 학력과 동떨어진 허술한 범행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브라이언의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공식 석상에 나타나기 전 눈썹을 다듬게 한 변호인단이 앞으로 남은 4개월 어떤 전략을 통해 브라이언의 무죄를 입증하려 할지, 그리고 반대로 검찰이 얼마나 명확하게 유죄를 입증할 수 있을지 모든 시선이 2025년 8월에 모아지고 있습니다.